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0장 통화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전학파의 이분법 논리와 화폐의 중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36페이지 되겠고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이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증가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변수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통화량을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모형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오케이, 알만하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보는 겁니다. 자, 기타 다른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자, 우선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용. 그리고 실질적인 변수에 해당하는 실질 이자율이라든가 그리고 실질 임금이라든가 네, 이러한 변수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건 이제 실질 변수들, 실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세기 데이비드 휴미라는 경제학자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가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휴무가 동시대에 살던 다른 학자들은 경제 변수를 두 부류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요거 경제학에서는 등장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 잘 아시죠? 하나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명목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 변수. 노미널 이렇게 하면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받을 때 1원짜리 몇 개로 받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명목 소득, 명목 임금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1원짜리 1000개를 받았다. 그럼 화폐로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1원짜리 1000개가 아니라 실질 변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요. 임금이라고 할 때 이게 실질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어떤 변수가 실질 변수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개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요거 1000원 가지고 사과를 몇 개 삽니까? 사과를 10개 사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는 이렇게 요거는 화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노미널 이렇게 나와 있죠. 화폐 단위로 측정한 화폐로 측정한 네, 이 뜻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품 단위로 표시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물 단위로 측정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과 개수, 바나나, 자동차 개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물 단위로 실물로 측정한 이 뜻입니다. 예, 구별하실 수 있겠죠? 내가 임금이라든가 소득을 소득이 만약에 몇 천만 원이다. 만약에 5천만 원이라 합시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많은 정치인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씩 매달 지급하고 그럼 우리가 1억 하면 와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서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1000만 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좋을 게 아니라 짜장면 10그릇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별로 으악 놀랄 것도 아니죠. 놀래긴 하겠네. 짜장면이 1000만 원이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거시경제에 등장하는 변수는 이렇게 명목 변수와
이렇게 실질 변수로 구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실물 단위로 나타내게 된 거니까 이쪽에 나타낸 것들은 전부 다 실질 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 변수. 그리고 여기 P라고 하면은 얘는 명목 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노미널이냐, 리얼이냐. 자,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있는 거 책에 볼게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소득을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명목 변수고요. 옥수수의 생산량을 P가 아니라 가격을 곱하지 않고 Q로 그냥 표현해서 붓셀로 단위로 표현하나 봐. 그러면 그거는 실질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도 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질 GDP, 명목 GD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비교할 때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겁니다. P 곱하기 소문자 Y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Y라고 하면 이렇게 물가를 곱해서 이거 Y는 상품의 개수야. 물가를 곱해서 나타낸 이렇게 대문자 Y를 우리는 명목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가를 제거한 스몰 y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실질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엄밀한 건 아닌데 그래서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을 이렇게 물가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소득이 된다. 실질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는 네, 요거 P는 명목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타라고 한 거는 이제 실질 변수를 나타낸 것이고 얘는 명목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을 이거를 이분법이다. 고전학파의 이분법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클래시컬 해가지고요. 고전학파 이거는 옛날에 초기의 경제학자들이야. 그래서 데이비드 휴me,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이런 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가격에 대해서는 고전학파 이분법을 적용하기는 조금 미묘하다. 왜냐면 이거는 다 실물 변수라는 거 아닌데 가격 자체라는 것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폐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도 여기다 명목 변수라고 넣긴 했는데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나타낸 상대 가격인 경우에 우리 미시경제학에 보면 XJ랑 YJ가 있을 때 PY분의 PX 이렇게 상대 가격으로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대 가격은 화폐 단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상대 가격은 실물 단위로 측정돼서 실질 변수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다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거 그냥 P라고 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P, XJ 가격, P, YJ 가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절대 가격. 이러한 절대 가격은 네, 사과의 가격, 바나나 가격 뭐 이런 것들이요. 요거는 명목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시경제학 수업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던 분들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PY로 PX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200원인데 20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YJ인 바나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이렇게 하면 원 지워지고 이거 값은 2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XJ 가격 200원 그거 자체는 명목 변수야. 근데 YJ 가격 100원으로 나눠주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걸 상대 가격이라 해요. 요건 절대 가격이고 상대 가격은
사과의 가치를 바나나 가격이 100원이고 사과 가격이 200원이면 사과의 가치는 바나나 2개의 가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는 숫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실질 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볼게요.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실질 임금은 자, 거기 보시면 노동 한 단위와 재화 서비스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실질. 그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 임금, 이자율도 실질 이자율 하면요. 거기 명목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 자, 다시. 이게 엄밀한 건 아닌데 대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 어떤 명목 변수를요, 이렇게 물가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실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임금 같은 경우도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문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뭐 책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동을 1시간 했을 때 1,000원 받았다 칠게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요거를요, 물가로 나눠주잖아? P로 나눠주잖아? 그럼 물가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 여기 상대 가격 나타낸 것처럼 이거는 10, 10,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어떻게 된다? 명목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명목 변수. 이렇게. 자, 그리고요. 지금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W를 P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하면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써서 실질 임금 해가지고 실질 변수 이렇게 네,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율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명목 이자율을 I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P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실질 이자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실질 이자율. 근데 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고요. 앞에 있던 거랑 제가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제 피셔 가설 여기 뒤에 피셔 방정식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모든 변수들도 이제 사실은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엄밀하게 딱 이꼴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이자율을 P로 나눠주면 실질 이자율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이거 어림짐작으로 보셔야 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가 증가하는 변화율, 그걸 이제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야. 이 파이라는 것은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요걸 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런 관계를 명목과 실질과의 관계거든요. 이거를 피셔 가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자가 붙으면 실질 변수고, 실질자가 안 붙으면 우리가 명목 변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명목과 실질을 구분합니까? 예,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명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명목 변수들은 경제 화폐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영향을 받고, 실질 변수들은 말 그대로 실질 어떤 충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여기가
실질 변수 부분이고요. 실질 변수 부분. 그리고 여기가 화폐와 관련된 명목 변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 시장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폐와 관련된 시장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컬 고전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전적 이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증가시키게 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얘는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폐 부분이 실물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용어들만 잘 좀 체크해 주시죠.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고전학파 분석에 따르면 화폐 공급량의 변동은 이렇게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물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 늘리면 물가는 2배 올라가죠. 그래서 명목임금과 명목 변수들도 다 2배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대문자 P 이렇게 있으면 내가 1,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1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사과가 몇 개를 소비합니까? 10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가가 2배 뛰었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다고. 왜냐면 물가가 2배 올라가면 나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야.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얘기하는 거지. 내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경제가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실질 임금이 2배 물가 올라가서 2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올려줘. 이렇게. 그러면 실질 임금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명목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두 개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잖아. 2배 올라가면 지워지니까 실질임금, 실질소득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만히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 단위에는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게 되면 고무줄을 늘리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성적을 우리 상대평가한다라고 하면 몇 등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100점 만점으로 하던 아니면 1000점 만점으로 하던 어떤 교수님은 만점을 이렇게 1000점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점으로 하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10점 같은 거 하려면 이제 단위가 10점 몇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1야드를 36인치로 하던 18인치로 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길이 그거 상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실질적인 값은 가만히 고정돼 있고 무게나 이런 걸 재는 단위만 바뀌어서 우리가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어든 새로운 잣대를 36인치에서 찾았습니까? 밑에서 6번째 줄에 18인치로 줄였어. 기준을 바꿨을 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화폐 중에서도 0이 너무 많이 붙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숫자 1달러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면 0이 너무 많이 붙는다고. 보통 화폐 0이 너무 많게 붙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 계산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해. 그렇잖아. 0이 12개를 붙여야 되는데 13개를 붙이거나 완전히 다른 화폐 가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보통 못 사는 힘든 나라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가 저소득 국가 같은 그런 경우가
화폐가 경제가 불안해서 화폐 가치가 되게 의미가 없어서 0이 되게 많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끔 보면 어차피 기준 잡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바꾼다 해서 화폐 0을 몇 개 띄어서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고요. 자,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실제 거리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부르는 호칭이 100점 만점이냐 1000점 만점이냐 그거에 따라서 측정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측정 단위가 달라졌다 해서 뭐 사과가 더 열리고 막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화폐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달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화폐 중립성이 현실에서 성립할까? 완전하게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좀 그래요. 먼 미래에 보면 우리가 고전적 이분성 해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화폐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먼 미래에는 그걸 다 예상하기 때문에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즉각 명목 변수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그 장기적 거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장기적으로는 1야드를 36인치에서 18인치로 바꾼다 해서 문제될 거 없어. 실질 변수는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여러분 거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미터법을 쓰다가 야드 뭐 미국식으로 야드를 표현해서 야 그거 10야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얼마지? 10m랑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 페이지 738페이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1년이나 2년의 단기에는 통화량을 변동하는 게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의 통화량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이게 실질 변수에는 착각 때문에 만약에 착각 때문에 잠시 길게 되는 건 아니고 착각 때문에 단기에는 영향이 있어요. 여기 실물 부분에도 영향이 있으나 이렇게 돼요. 근데 장기라는 것은 거시경제학에서 뭐냐면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게 꿈이었네? 뭐 이렇게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착각들이 다 상쇄돼서 우리가 똑똑하게 예상할 수 있는 기간, 그 긴 기간을 장기라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장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흉 자신도 화폐 중립성이 단기에는 성립하지 않고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단기에는 잠깐 실질 변수,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먼 미래 장기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그래서 오늘날 거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할 때는 기존에 고전학파가 있고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케인즈 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전학파 얘기가 맞습니까? 케인즈 학파가 맞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맨큐 교수도 약간 케인즈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 성향, 학문적 뭐라고 할까 풍토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맨큐 교수가 있는 하버드 대학은 약간 케인즈 학파 쪽이 가까워.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시장은 언제나 좀 잘못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정부 이런 걸 강조하고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고전학파 계열을 따르는 곳이 시카고 대학 계열 그쪽은 자유, 정부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좀 이제 강조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같이 고리타분하게 고전학파의 뭐 학파 계보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어떤 얘기 스토리를 전개할 때 고전학파는 롱런 장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가 되는 게 뭐다?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 학파, 케인즈 얘기다라고 하면 케인즈는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뭐든지 얘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10년에 걸친 기간에는 통화량의 변동이 물가 수준과 같은 명목소득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실질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화폐 중립성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고전학파의 어떤 이분법의 논리와 화폐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화폐 중립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요 내용 헷갈리지 않게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학파 얘기를 좀 잘 반영하는 화폐 수량선, 그리고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